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출특강 실무법, 네, 오늘 이제 기출특강을 맡게 된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시험 보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 내년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신 분도 계시다고 이제 방금 이제 들었는데, 실무법 문제가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지문량은 좀 적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교시 지문량으로 봤을 때는 같이 사무관리랑 같이 보는데 아마 시간을 부족하기보다 이제 논점을 조금 특히 이제 문제 1-1문에서 많이 좀 헷갈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법을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답안풀이를 했는데 실제 이게 답안풀이가 뭐 이렇게 쓰면 뭐 100점 맞을 수 있냐라고 하면 저도 장담은 못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학원 강의잖아요. 학원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최단 기간을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행정사 업무를 하고 그다음 강의를 5년차 좀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 안에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기준 안에 내가 이렇게 답안을 일정한 패턴을 좀 만들어 놓으면 뭐 그래도 한 대략 50에서 60? 너무 낮네요. 한 55에서 한 65 사이 정도를 맞을 수만 있으면, 그냥 뭐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뭐 공부가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문제지에 따른 그리고 한 장 더 나눠드린 여기 답안풀이가 있거든요. 이 답안풀이를 기준으로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보통은 60점, 평균적으로 한 60점은 무난하게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 이상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더 늘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더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약간 좀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실제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보면 답이 틀리더라도 점수 69점까지도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학원에서 오셔서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러면 일정한 패턴을 익히고 나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보통 이런 평균치로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5년차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행정사 실무법, 특히 행정심판법 강의는 대한민국에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또 이제 오픈 강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라고 그렇게 보시고 그게 100% 다 맞진 않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든 되게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만 제가 미리 전제를 한 다음에 어제 풀었던 문제를 이제 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늘 이렇게 형광색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먼저 사례 문제에 대한 사안 분석을 먼저 하기를 먼저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사안 분석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제가 이제 보통 빨간색으로 형광색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먼저 심판의 종류를 찾습니다. 심판의 종류.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보통 3가지 심판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취소심판, 무효심판, 그다음 의무행위 심판이 있는데 그러한 심판의 종류를 먼저 찾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청구인이 누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청구인이 누군지를 이렇게 찾고 그리고 나서 파란색, 형광색으로 저희는 이제 피청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형광색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이제 저희 기본 강의 때 제가 보통 재청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 적격,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피청구인 적격.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적격, 그 다음 기간.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를 먼저 사안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행정심판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심판의 종류에 따라서 청구를 했는지 그리고 청구인이 누군지 그리고 나서 피청구인이 누군지 행정은 대응되는 행정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청구인 즉 행정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요건들을 하나씩 검토를, 그래서 요건에 해당되는 걸 저희가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저는 이렇게 먼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사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 한번 보시면 물음 1, 그래서 제일 먼저 신물법 문제는 질문을 먼저 읽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 사건 취소 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라고 그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심판법 뭐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정심판법은 질문만, 일단 질문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질문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취소 심판에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집행정지 인용된다, 인용이 안 된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결론을. 그런데 되게 이제 오류를 범하시는 게 본문을 읽은 다음에는 그 질문에 맞게 답을 되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희는 일정한 패턴으로 문제를 풀기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까처럼 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 행정심판법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먼저 질문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먼저 보고 질문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래서 질문은 이 사건 취소 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 사건 취소 심판에서 집행정지는 인용된다, 인용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용이나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부란 뜻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 뜻을 줄여서 여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 물음 2번도 똑같이 이렇게 패턴을 보시면 병은 이 사건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려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뭐냐면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 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은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 수단으로서 땡땡땡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간단하게 그냥 질문 그대로 내가 답변 딱 하면 되는 거죠. 설사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시작했던 아니면 많이 했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그대로 답안에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거죠. 다만 공부 양에 따라 여러분이 답안을 채울 수 있는 양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공부를 이제 하신 분이든 많이 하신 분이든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지금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질문 그대로 답을 그대로 쓰는 것, 그다음 질문 그대로 답을 쓰는 것.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이제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 이제 답을 보통 이제 복기라고 하는데 시험 보신 분들 어떻게 했는지를 올리는 걸 했더니 되게 보면 누락하시는 분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 2번 같은 경우 행정사의 자격 취소와 업무 정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면 뭘 적어야 되나요? 자격 취소도 적고 업무 정지도 적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까먹으세요. 하나만 적으시거나, 그래서 자격 취소만 적거나 아니면 업무 정지만 적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뒤에 것도 문제 3번도 토지 관할만 적고 이송은 안 적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문제 4번은 항구의 종류와 효과 돼 있잖아요. 종류만 적고 효과는 안 적는 경우가. 왜냐하면 이 훈련을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문제에 맞게 답을 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던, 공부를 안 했던 계속 익히셔야 되고, 여러분이 행정사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행정사로 합격을 하신 다음에도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유능한 행정사가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을. 그래서 물어본 질문 그대로 각각 하나하나.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양을 채울지는 제가 이제 오늘 기출특강이다 보니까 그러한 방법들은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내년에도 여러분이 이제 12회 준비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그대로 그다음에 질문에 맞춰서 답을 하는 연습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물어보는 질문이 2개인지 3개인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와서 물음 1번을 보면 물음 1번이 이 사건 취소 심판이라고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종류가 이미 나와 있네요.
취소 심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질문에 이미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서는 이거를 일반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 이미 찾았고, 그리고 제가 찾아야 되는 건 청구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취소 심판인지를 실제 이제 정확히 찾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그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요, 지문에서 찾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이라는 그런 비슷한 단어가 보이면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중간에 보시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아, 그러면 이게 취소심판이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청구인을 찾는다 있잖아요. 청구인은 뭐 대략적으로 보면 그냥 빠르게 보통 갑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갑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시면 갑이 되어 있는 곳에 빨간색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갑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갑. 그냥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못 찾아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찾아야 될 게 저희가 이제 피청구인 적격을 찾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피청구인 적격 이제 파란색으로 행정청을 찾습니다. 행정청으로. 이번에는 등장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많이 헷갈려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을 좀 바꿔서 아예 갑이 아닌 나머지를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하시면 그나마 나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지금 현재는 문제를 읽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전부 다 이제 찾는 거죠. A, C도 있고, 그 다음 시장 을도 있고, 그 다음 을도 나오고, 시장 병도 나오고, A, C도 나오고, 이걸 전부 다 파란색으로 다 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 그렇게 하시면 문제의 가독성이 보이는 거죠. A, C, 시장을, 을, 시장 병, 그 다음 A, C. 그래서 갑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표시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란색. 제가 이제 노란색 형광펜으로 했어야 되는데 노란색이 없어가지고 노란색으로 이제 하나씩 찾습니다. 대청피기. 그래서 대상적격을 먼저 찾는데, 대상적격이란 말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적합한 자격을 말하는 걸 대상적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상적격이라는 뜻은 심판으로서 대상이 되는 적합한 자격을 대상적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취소 심판은 이제 대상적격이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처분이 중간에 보시면 이 사건 반려 처분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 반려 처분. 그래서 이 사건 반려 처분 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반려처분은 거부처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려처분이 거부처분이 해당이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청이 맨 위에 보니까 2번째 줄에 신청이란 게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처분은 그냥 처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반려처분, 반려란 뜻은 그냥 쫓아낸다, 그냥 이렇게 되돌려 보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부인 거죠. 그런데 거부는 반드시 어떤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처분을 찾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신청을 찾으려 했더니 위에서 2번째 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아, 여기까지가 신청, 여기까지가 대상적격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구인 적격을 찾습니다. 청구인 적격은 원칙은 아까처럼 갑이 청구인인데 청구인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청구인 적격이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 적격을 찾는 방법으로 법령을 찾습니다. 법률. 그래서 법률을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위에서 셋째 줄에 그 직접적인 법률은 안 나와 있고요. 관계법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아, 그렇구나라고만 그냥 이제 표시만 하시고, 관계법령. 그 다음에 대청피. 여기서 피청구인 적격. 제대로 피청구인 적격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 한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대청피. 기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걸 전부 다 표시하는데, 맨 첫째 줄에 보시면 한계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로 되어 있는 건 안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훈련을 이제 여러분하고 저랑 이제 앞으로 24회, 그러니까 내년에 24회가 아니라 24년 대비해서 저랑 이제 할 때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그럼 하다 보면 훈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15초 만에 하시면 됩니다. 그냥 빠르게,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에요. 지문을 읽지 않고 그냥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서부터 다시 문제를 읽습니다. 읽어보면 문제 1번, A씨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갑은 시장 을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을의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병은 공공아파트 신축 예정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씨의 환경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음 1번 또 읽어보면 이 사건 취소 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그 다음 물음 2번은 병은 이 사건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 여기서 인용 재결 나오네요. 여기서 한 번 더 표시하시고. 이 사건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려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 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사안 분석을 합니다. 사안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이제 하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림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행정청을 찾는데 여기서 보니까 원래 을이었다가 시장병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병이 행정청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병이 지금 갑에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반려처분을 합니다. 반려처분. 근데 여기 그림으로 정확하게 더 그려볼까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주택건설계획.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 띄어쓰기를 잘해야겠네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그래서 승인이 원래 해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하고 사업계획 이거를 반려 처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반려는 항상 거부는 신청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신청이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신청이 있고 그에 대해서 병은 원칙은 승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반려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지금 갑은 뭘 하냐면 취소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림인 거죠. 그랬을 때 취소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안 분석을 할 때 보통 하나씩 다시 합니다. 대상적격. 그래서 취소 심판에서 일반적인 대상적격은 처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거는 이제 거부 처분이잖아요. 그리고 처분인데 거부 처분도 이것도 그냥 글자만 생략하면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거부 처분도 포함한다 라고까지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청구인 적격. 잠깐만요. 청구인 적격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청구인 적격은 제가 약속을 법률을 찾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은 실제 갑이죠. 갑이지만 여기에 저희는 이제 법률을 적는 걸로. 근데 법률이 뭘로 나와 있냐면 관계법령. 이제 오늘 제 수업을 오늘 이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이제 기본 강의 때 다 설명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은 이제 행정청인 거죠. 여기는 이제 병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나머지 기간은 행정심판은 모든 행정심판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90일 그리고 180일. 그래서 90일은 안날,
그래서 주관적으로 청구인이 언제 알았냐라는 주관적인 날짜이고 180일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적용되는 180일. 그래서 행정심판은 무조건 180일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이게 다른 예이지만 상속을 일반적으로 상속이 되면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자동적으로 이제 그냥 승계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상속된지 몰랐다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행정심판은 누구든지 180일을 넘어갈 수 없어요. 180일 이내에 다 적용이 다 해야 되고 다만 90일이라는 걸 당사자가 먼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 수 있는 날, 특정한 날, 그래서 90일을 또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이러한 주관적인 사정에 의한 90일과 그 다음에 누구나 적용되는 180일 이 두 가지 날짜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보통 어떤 날이 더 빨리 끝나겠어요? 90일이 빨리 끝나겠죠.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대부분 행정심판이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따로 기간이나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로 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그냥 저는 이제 어떠한 행정심판 문제가 나오다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색깔별로 해가지고 심판의 종류를 찾고 청구인 누구고 피청구인 누구고 대청비위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의 사안을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물음 1번이 이제 문제가 그리고 이제 물음 문제 1-1문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이 사건 취소 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배점이 몇 점으로 되어 있냐면 20점 배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다 일치하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점 배점은 논점이 2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안정감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되게 이제 이번에도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만 물어봤기 때문에 집행정지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논점, 그러니까 양을 적게 쓰더라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행정지랑 임시처분은 같이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이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한 몸이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집행정지만 물어봤더라도 임시처분도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목차를 잡을 때 문제 제기 저는 이제 문제 제기로 이렇게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문제 소재 아니면 논점의 정리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목차를 어떤 논점을 할 건지를 그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러면 논점을 뭘로 할지를 정했다 했잖아요. 저는 이제 2개로 하자라는 거죠. 배점이 20점이면 이렇게 20점 배점이면 논점이 제가 집행정지 그리고 두 가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임시처분 이렇게 2가지가 문제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차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제목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집행정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목차 그대로 임시처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여러분이 행정사를 합격을 했는데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걸 뭘 해야 되고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사안 적용, 즉 사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제 하나씩 틀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판단하면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하나씩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씩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예 표시까지 해드려요. 누락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임시처분. 이제 2번째는 임시처분. 문제는 임시처분은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뭐라 했어요? 질문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따라서라고 표시하신 다음에 질문 그대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질문 그대로.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 사건
취소 심판에서 집행정지 예 인용 여부를 물었으니 집행정지는 그냥 인용된다, 인용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용 안 된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냥 용어 정도만 안다라고 하면 그냥 강의 한 번만 들어도 아 용어가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논점을 찾을 수만 있으면 나머지 논점 찾는 목차는 여기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더라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점을 내가 찾았으면 논점에 맞춰서 목차 2개, 그러니까 배점이 20점이라고 제가 했으면 논점 2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논점 잡았고 그다음 각각 목차 잡고 그 목차에 따라서 사안 해결해서 또 이렇게 이거는 애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오늘 강의 처음 들어오신 분도 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하셔야 되는 건 하나씩 이제 이걸 채워야 되겠죠. 이걸 뭘 채우냐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임시처분에서 실제 여러분 이거랑 질문은 이걸 물어봤지만 사실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으로 왔을 때 행정사로 이 문제에 맞게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수험생이 어떻게 많이 알고 있냐, 수준이 어떠냐라는 걸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이걸 풀으라고 하면 이것도 같이 적어야 되고요. 이걸 풀으라고 하면 이것도 같이 적는 거예요. 그걸 수험생이 알고 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두 절차는 뗄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이걸 신청할 수도 있고 이걸 신청할 수도 있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둘 다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면 다 먼저 이걸 먼저 받아주고 이걸 먼저 심사하고요. 그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절차가 실제 그렇습니다.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재 가져오라 했잖아요. 혹시 이제 교재에서 그 종문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게 교재에 보시면 30조 안 가져오신 분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30조에 31조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법 31조에 사망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 31조가 임시처분이라는 규정인데 거기 사망에 뭐라 나와 있냐면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30조 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조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만 쓰면 지금 아까처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만족을 하면 이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이 여기서 보시면 그냥 다른 말 다 빼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이걸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를 물어보면 이것도 답을 해야 되고 이걸 물어보면 이걸 해야 되는 것. 두 개는 뗄 수 없는 이게 절차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논점은 하나를 물어본 것처럼 되어 있지만 20점 몇 점이네? 그러면 두 가지. 실제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행정사 시험은 대부분이 다 2개씩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찾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30점은 뭐 세 가지로. 30점 배점으로는 요새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30점은 3가지, 10점은 1가지.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연결돼 있구나. 그러면 그 연결은 여기에 목차가 그래서 보충성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저는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충성이라는 목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은 법률은 무조건 보통 의, 요건, 절차, 효과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요건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요건이. 그러니까 여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중요한 건
지금 전체가 양이 한정이 돼 있어요. 양이 한정이 돼 있는데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내가 집행정지에 대해서 그다음 인수처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정도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 그다음에 요건, 그다음에 의, 요건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더 채워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양을 더 채워도 상관없다고요. 다만 제가 아까 한 55에서 65 정도 받을 수 있게 제가 틀을 알려준다 했잖아요. 이렇게만 쓰더라도 그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고 더 쓰겠다라고 하시면 더 써도 상관은 없어요. 더 쓰면 더 좋죠. 다만 시간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툭 건든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 내가 이걸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 중요한 건 또 이것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그 출제자에게 좋은 인상을, 그러니까 뭐 안 좋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이 페이지 다른 거 있잖아요. 이거 풀이 보시면 저걸 그대로 이제 하나씩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양면으로 답안지처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처럼 여러분이 답안에도 이 정도 양으로 쓸 수 있게 제가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어느 분이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답안 양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산하기 편하게 20점 배점은 딱 1.5 곱하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30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점 문제는 1.5 곱하기 하시면 45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점은 15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당 22줄이거든요. 한 페이지당 22줄이니까 만약 20점 배점이면 한 페이지 쓰시고 그 옆에 줄에 8줄 정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눠지는 이 답안지는 전부 다 그렇게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 1-1문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 보시면 심판 개석 중 재결 전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임시처분이 문제된다. 딱 논점을 그냥 툭 얘기하는 거죠. 논점이 내가 2개 알고 있다. 그리고 집행정지, 의 요건 이렇게 보이나요? 그리고 임시처분은 의 요건, 가장 중요한 건 보충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보충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랑 임시처분을 둘 다 내가 알고 있고 보충성으로 내가 거기에 유기적인 것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안 해결을 뭐 대충 잘 못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구성을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60점, 그러니까 전체 배점은 이게 20점짜리가 있잖아요. 20점에 60점 기준이면 그러니까 실제 만점을 14점으로 보통 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그런 게 있어요. 답안에 아무것도 안 쓰면 빵점이거든요. 그럼 명백하게 빵점인데 몰라도 대충 채우기만 하면 2점, 4점은 줘요. 실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채우면 무조건 2점, 4점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만점을 줄 수가 없어요. 만점을. 왜냐하면 만점이라는 걸 주다 보면 만약에 더 잘 쓰는 사람이 채점을 하다 보면 더 잘 쓰는 사람이 또 생기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몇 점을 줄 거예요. 한 명은 만점을 줘버리면. 그러니까 기준을 보통 70점으로 해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은 70점 이상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채점자가, 저도 채점을 하다 보면 먼저 채점할 땐 빡빡하게 주다가 뒤에 채점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을 70점 배점으로 하는 경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쓰면 2점, 3점 나온다. 그리고 내가 몰라도 쓰기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각각 논점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툭툭 하고, 그리고 답안 양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20점에 딱 30점, 그러니까 그 20점에 한 30줄 정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사안 해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뭐 많이 안 써도 되네. 그리고 이 정도, 그 다음에 답안 채점자에게 이 정도로 잘 보여주면 되는구나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다시 읽어보면 문제 제기 보시면 심판 계속 중 이제 집행정지 임시처분 문제된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행정지 보시면 의, 그리고 임시처분과 차이만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처분을, 집행정지도 대상적격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밑줄로 했고요. 그래서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 처분의 효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의를 내가 아는 적당한 걸 적으면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보시면 요건이 총 6가지가 있구나 라고만 보여주면 됩니다.
처분이 존재하고 청구가 계속되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하고 공공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이유가 없으면 명백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6가지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 6가지는 이제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씩 이제 정복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는 큰 틀은 여러분 큰 틀만 이해하시면 되죠. 논점을 먼저 찾고 논점에 대한 세부적인 걸 내가 답안에 표현하는 거 여러분이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 이거를 공부가 덜 되신 분은 그냥 적게 적으셔도 돼요. 적게 적어도 되고.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점점 이제 쌓이겠죠. 그리고 나서 임시처분 보시면 똑같이 의의 요건 보충성. 의의 보시면 여기는 대상 적격이 처분 부작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부작위 때문에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회가 말하는 가구제이다. 그리고 요건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 청구가 계속되고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며 중대한 불이익 등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공문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충성. 아까 조문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다시 적는 거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면 논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장에 사안 해결, 판단하면에서도 제가 표현 방법이 했던 거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면 집행정지.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러분이 그냥 이거는 제가 맞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하나씩 이제 옆에 걸 보시면서 요건을 보시면서 하나씩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반려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이므로 실효적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어떠한 방식이든 여러분이 사안에 적용을 하셔가지고 집행정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반려를 그러니까 어떤 승인을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 그러면 뭐 승인을 거절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승인을 딱 그러니까 거절을 멈췄다라고 해서 승인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안 해줘 라고 반려를 했을 때 그 반려를 잠깐 멈추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멈췄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부나 반려를 집행정지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반려 그리고 거절 이런 것들은 실효적인 실제 정말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임시처분은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임시처분이 이제 신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 취소 심판에서 집행정지는 인용될 수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카페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어본 질문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는 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그걸로 결론을 내리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알던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답은 똑같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걸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래서 질문 그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시 이제 교재로 이제 질문으로 다시 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질문이 1-2문은 뭘로 돼 있냐면 병은 이 사건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려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인용 재결의 키워드입니다. 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인용 재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논점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 좀 아시겠지만 인용 재결 이후에는 논점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재결의 기속력, 직접 처분 간접강제. 재결의 기속력, 직접 처분 간접강제. 실제 이제 저랑 강의 들으신 분은 실제 그렇구나라고 이제 다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용 재결 이후에 논점은 딱 2가지밖에. 재결의 기속력, 직접 처분 간접강제.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 하냐, 누가 취할 수 있냐라고 주어가 보시면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는데 여기는 일단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이라고 이미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더 이상 논할 것도 없이 직접 처분 간접강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겠습니다.
1-2문은 그러면 똑같이 문제 1-2문 그리고 문제 제기 그리고 배점이 2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20점으로. 그러면 논점이 2개겠구나 라고 하시고, 심지어 물음 2번은 논점도 안 알려주었어요. 어떠한 힌트도 없습니다. 아예 여러분이 아예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훨씬 더 그러니까 실력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랬을 때 논점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시면 직접 처분 간접강제라고 찾았으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거 군더더기 없이 직접 처분 간접강제가 문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찾는 거는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찾은 다음에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정도에 따라 양을 채우는 거죠. 다만 답안에 쓰는 방식은 정해졌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를 했든 많이 안 했든 답안 쓰는 방식은 똑같다고요. 그럼 2개를 찾았네? 라고 하면 2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직접 처분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간접강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찾았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방식이 사안해결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늘 하듯이 아까처럼 똑같이 판단하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1번,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직접 처분 이렇게 하시고, 그럼 직접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접강제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따라서라고 했잖아요. 제가 따라서는 뭐라 했나요? 질문 그대로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으로서 그냥 뭐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다. 지금 2개 중에 하나겠죠.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했었던 것처럼 용어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긴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라고 내가 논점을 정했으면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별하지 않으면 뒤쪽에 있겠죠. 논리구조상 2가지를 문제를 했으면 왜 이게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논리구성이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답은 정해놨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고 인용이 되고 나서 인용 제기를 이후에 대부분은 간접강제로 되게 넘어가요. 그게 실제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보통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이제 처분청에다가는 뭔가 이제 간접적으로, 간접강제란 건 그냥 너 처분 안 해? 그럼 계속 너에게 벌금 마치 무슨 배상을 돈으로 그렇게 청구를 할 거다. 그걸 간접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강제는 결론적으로 지연배상, 그 다음에 일시배상, 지연배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즉시배상이라는 어떤 배상금으로 결론이 나는데요. 중요한 건 의뢰인이 만약에 원하는 처분이 만약에 건축 인허가였으면 뭐 얼마 돈이 문제겠어요. 본인 건물이 아니면 어떤 건축이 안 되는 거는 좀 더 큰 본인에게 이제 불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간접강제라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 이렇게 논리구조로 이렇게 온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직접 처분 똑같이 의의, 그다음에 뭐 요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답안에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제 그냥 바로 핵심으로 한 개를 적습니다. 직접 처분은 한 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조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간접강제가 더 중요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의, 요건, 그다음에 효과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의의, 요건, 효과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2개의 절차를 이걸로 한 개라는 걸, 한 개는 제가 그냥 답안에 표기에 있는 걸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답안풀이 한번 보시면 1-2문 이거 한번 보실까요? 1-2문. 네. 1-2문 읽어보면 문제 제기 보시면
논점만 그대로 적습니다. 인용 재개를 이유로서 재개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논점 두 가지 있다 있잖아요. 직접 처분, 간접 강제가 문제된다. 만약에 이제 오늘 처음 오셔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용어랑 상관없다고. 앞으로 용어는 여러분이 익히면 되고, 그 용어가 내가 찾으면, 아, 용어 두 개 찾았네 라고 하면 목차를 이제 어떻게 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찾았으면 그대로 목차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 세부적으로 채워야 될 것들은 의의 요건, 의의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어떤 것들은 좀 다른 용어들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절차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의의 보시면 직접 처분이나 의의는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죠. 행정청이 재개의 지지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직접 처분에서는 중요한 건 가장 직접적인 표현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직접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법률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보통 제가 두 문자로 성불 이렇게 하거든요.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 그래서 성불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한 다음에, 간접강제, 의, 재개를 취지에 따라 그 다음 바로 밑에 지연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요건, 두 문자로 인당기입을 합니다. 인당기입을. 그래서 인용재결 당사자 신청 기간, 이행하지 아니할 것, 아니할, 그 다음에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할 것 해가지고 인당기입을, 불은 아니할 것에 아니 불자 해가지고 인당기입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효과, 방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률은 의의, 요건, 절차, 효과, 행정은 의의, 요건, 절차, 효과, 행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은 의의, 그 다음에 요건, 효과로 되어 있고, 행정만 절차가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효과라는 표현이 다른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용어로 방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넣은 거지, 실제 개념은 효과인 거죠. 그래서 지연배상, 즉시배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사안 해결 하나씩 판단하면 1번 직접 처분, 그 다음에 2번 간접강제 이렇게 하나씩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직접 처분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직접 처분은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하자는 거죠. 원래 성불에 의해서 그냥 성질상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다. 원래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게 있어요.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중에 간접강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간접강제를 이제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접강제를 하나씩 적용을 하는 거죠. 인용재결이 있고, 그 다음에 갑신청이 있으며 위원회 결정으로 기간을 정했음에도 병시장이 기간 내 불이행하고 병시장이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하면서 제가 하나씩 또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서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으로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카페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연배상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틀린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두 가지 했으면 결론은 이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하시면 되세요. 어떤 절차? 그 중에 두 가지 절차 중에 나는 이 절차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1문과 1-2문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2번을 보시면, 올해 특히 이제 11회는 이미 기출됐던 것, 심지어 작년에 나왔던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 좀 많이 어려워 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은 최근에 나왔던 걸, 뭐 심지어 작년에 나왔던 거 되게 그냥 일단 제외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하필 작년에 나왔던, 두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또 많이 공부를 못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예로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기출 상관없이, 그리고 심로법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 바람은 그냥 전체 개념을 익힌다라고 보시면, 뭐 이렇게 이렇게 빼고 하시는 것보다 전체 개념을 하시면, 저도 그래서 수업할 때 웬만하면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 취소와 업무 정지는 한번 다 기출이 되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 2회랑 3회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가 행정사의 자격 취소와 업무 정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두 개잖아요. 20점 이내? 그러면 목차 이렇게 두 개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문제제기 사안 해결처럼 어떠한 이제 서론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실제 이제 약술 문제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논점 그대로 두 가지. 그래서 약술 문제는 목차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목차.
그래서 제목을 잘 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본문 내용은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덜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행정사의 자격 취소에서 이제 목차를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들 보시면 첫 번째로 뭐 자격 취소 사유겠죠. 취소 사유가 이제 총 지금 4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두 문자로 짜증무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신고 확인증을 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해가지고 그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누가 하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잘 골고루 적으셨으면 취소 사유가 뭐 여러분이 무난하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목차가 청분이라는 거죠. 청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 청문이나 목차가 필요하고, 그다음 감독상 명령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감독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할 시장 등의 감독을 받는다, 이런 목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정사의 업무 정지도 목차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정지의 사유에 대한 목차와 두 번째 제척기간이라는 목차, 그리고 세 번째 감독상 명령, 그다음 네 번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 실제 이거를 업무 정지만 쓰라고 하더라도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둘 다 쓰라고 했을 때 양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다만 목차는 그대로 살려야 된다는 거죠. 목차를 살린 다음에 양을 이제 최대한 많이 줄이면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다시 보시면 중요한 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캔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반 따따상 해가지고 사무실 설치한 경우, 그러니까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한 경우, 휴업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그 다음 따로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보고 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명 이상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해가지고 사유반 따따상 6가지 하시면 되고요. 제척기간은 3년 이상,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지나면 이제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없다. 그다음 감독상 명령은 똑같이 관할 시장 등의 감독을 받는다. 그다음 네 번째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이라고 해서 지위 승계, 그다음에 처분 승계, 그다음 위반행위 승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답안에 기술을 하시면 무난하게 이거는 14점, 뭐 심지어는 아마 15점까지도 16점까지도 나올 겁니다. 약술 문제는 생각보다 점수를 100점을 많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니까 더 이상이 뭐 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제 보통은 약술 문제를 많이 쓰면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줄수를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55점, 65점 사이 정도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문제 3번 토지관할과 이송. 토지관할과 이송도 3회 때,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또 나온 거죠. 이송이 작년에 나오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년 12회 준비할 때는 기출 상관없이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공부하더라도 그렇다고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가 토지관할과 이송만 하는 건 아니고 비송사건도 똑같이 비송사건도 어떤 개념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서설을 이렇게 좀 넣는 거죠. 그래서 큰 개념을 앞에다가 서설을 좀 띄우는 게 비송사건 절차법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설 보시면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이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 그래서 키워드 관할은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한다라고 키워드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 질문이 토지 관할과 이송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목차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토지 관할은 보통 이제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 있는데 원칙, 예외, 목차 이렇게 하신 다음에 원칙은 소재지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규정이 없다, 일반 규정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송사건은 좀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에서는 주거마다라고 해서 두 문자로 주소에 의해서 정해질 때 일반적으로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 거소지가 없으면 마지막 주소지, 그리고 마지막 주소지도 없으면 대법원 등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외는 주거, 마대 두 문자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비송사건, 이송은 비송사건 특이하게 어떤 법원인데 일단 접수하는 데 있어서 일단 받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선관할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이송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재량에 의한 이송은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의 이송은 원칙은 잘 안 해줍니다. 관할 위반 이송이라는 뜻은 그 소송으로 넣을 걸 비송으로 넣거나 비송으로 넣을 걸 소송으로 넣은 걸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 이송은 잘 안 한다, 안 된다. 재량에 의한 이송은 된다라고 하셔서 재량에 의한 이송 이렇게 목차 또 소목차 보시면 의의 있고, 그 다음에 이송의 효력,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네, 이송의 효력, 그리고 마지막에 불복, 이렇게 해가지고 소목차가 있구나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목차를 다 놓치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틀려도 점수 배점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관할 2반에 이송, 이렇게 하시고, 양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 제가 이렇게 결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기출 같은 경우 보시면, 양이 너무 적더라도 중요한 건 이렇게 양을 좀 채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양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만의 어떠한 이제 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송관할이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선 관할, 그다음에 관할 지정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또 점수 배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마지막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항고의 종류와 효과 해가지고 이것도 3회와 8회 때 기출이 나왔던 건데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송사건 절차법은 더 이상 이제 이게 새로운 문제 안 나왔던 것보다 나왔던 걸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부량이 좀 늘어나더라도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서설, 큰 개념을 먼저 잡는 거죠. 그래서 항고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항고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서설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설, 항고란 상급법원에 대하여 원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 질문이 뭐냐면 항고의 종류랑 항고의 효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에서 항고의 종류와 항고의 효과, 그래서 목차 양쪽에 넣었는데, 이거를 의, 요건, 절차 효과로 보면 중간에 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흐름이 안 맞아서 결국 항고권자와 항고제기를 중간에 목차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넣지 않더라도 점수 배점에는 그렇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조금 넣었다라고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고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통사항고, 즉시항고, 제항고, 특별항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항고권자 및 항고제기에서 항고권자 넣으시고, 그다음 항고 방식, 항고 기간 이렇게 목차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항고의 효과는 차이불학에서 두 문자로 확정 차단의 효력, 이심의 효력, 집행 부정지 효력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결론적으로는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과목이 총 세 가지입니다. 행정심판법이. 그래서 심판법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법,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판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은, 먼저 서두에 필요한 걸 내가 어떠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논점을 적으시면 되고, 여기는 큰 개념을 던져주시면 되고, 행정사법은 그냥 그대로, 이건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 그대로 적으시면 아마 무난하게 60점 중반까지 아마 잘 적으신 분들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채점을 제가 카페에 이제 답안 올려주신 분 중에 지금 보시면 다시 여기 이제 제자리에 와서 보시면 문제 1-1문의 논점은 집행정지랑 인지처분, 그 목차를 빠뜨리지 않고, 그 다음 물음 2에서 인용 재결 이후에 구제수단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직접처분, 간접강제 이 논점, 그리고 문제 2번에서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 문제 3번 토지관할 이송, 그 다음 문제 4번에서 항고 종류 효과. 결론은 두 개, 총 10개의 논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10개 논점을 내가 그래도 다 놓치지 않고 다 하셨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60점 아마 이상은 나온다라는 거죠. 논점을 하나라도 놓치면 아예 그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점, 100점 중에 하나를 논점을 아예 내가 놓치거나 아예 안 써버리면 10점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게 총 100점을 제가 70점으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출제자도 아마 70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점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50점, 아무리 잘 맞아도 50점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점을 안 적고 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있습니다. 답은 틀릴 수가 있어요. 논점은 다 맞게 적었더라도 답을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암기가 부족해서 약간 조금 잘 못 썼다라고 하신 분들도 작년에 이제 기준으로 69점까지도 받으셨거든요. 답이 틀려도 그렇게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질문 그대로 논점을 찾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암기가 덜 됐었더라도 답안은 꼭 채우는 걸 그렇게 꼭 하시면서,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내년 이제 12월에 준비할 때는 논점 놓치지 않고 물어본 질문 그대로 내가 딱딱
작성하는 연습을 꼭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답안량을 이제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채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채우시면 60 뭐 중반 무난하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혹여나 공부가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신노법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암기가 안 됐더라도 논점 찾는 건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례집도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례집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